2014년 가을, 저는 그야말로 인생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한 지 1년 차, 프로젝트마다 좋은 성과를 내며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었죠. 월급은 꾸준히 올랐고 보너스도 두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고 주말에도 회사 전화가 끊이질 않았어요. 그때 제 머릿속엔 단 하나의 생각만 있었습니다. 이렇게 벌어서 언제 쓰나. 뭔가 투자를 해야 하는데. 주식은 이미 하고 있었지만 큰 수익은 없었습니다. 부동산도 고민했지만 2014년 당시 아파트 시장은 침체기였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떨어지는 곳도 많았죠. 언론에서는 아파트 시대는 끝났다. 앞으로는 인구 감소로 집값이 오를 수 없다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파트는 이제 끝난 것 같아. 뭔가 다른 걸 찾아야 해. 그러던 중 자연스럽게 눈이 간 것이 바로 토지 투자였습니다. 주변에서 땅으로 돈 번 사람들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렸거든요. 내 땅 샀는데 개발되면서 대박 났대. 아파트는 떨어져도 땅은 항상 오른다더라 같은 말들이요. 특히 2014년은 정부에서 지방 개발을 강조하던 시기라 곳곳에서 개발 호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해 10월 어느 금요일 저녁 대학 동기인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요즘 투자 관심 있다며? 내가 하나 진짜 좋은 거 알아냈어. 민수는 토지 투자를 해서 꽤 짭짤한 수익을 봤다고 자랑하던 친구였습니다. 실제로 어느 지역의 땅을 사서 2년 만에 30% 이상 차익을 본 적도 있다고 했죠. 요즘 충남군 바닷가 쪽에 땅이 나왔는데 평당 가격이 말도 안 되게 싸. 그 근처에 산업단지 들어온다는 소문도 있고 해안도로 확장 공사도 예정되어 있대. 그러니까 그쪽으로 한번 알아봐. 제 귀가 솔깃했습니다. 고맙다. 민수의 말을 듣고 그 지역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눈에 들어온 광고가 있었습니다. 평당 16만 원. 300평 정도 되는 땅이었어요. 서울 근교는커녕 지방 소도시에서도 찾기 힘든 가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5천만 원이면 제게 큰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었어요. 몇 년치 여유 자금이 있었고 회사 일도 안정적이었으니까요. 바로 광고에 있는 곳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소개받은 땅은 차로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혹시 사진이랑 자료 보내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날 토요일 아침, 제 카톡으로 중개사무소에서 보낸 자료들이 도착했습니다. 위성사진, 지적도, 토지대장, 그리고 현장 사진 여러 장이었죠. 사진 속 땅은 평평한 밭처럼 보였습니다. 풀이 자라있고 멀리 바다가 보이는 전형적인 해안가 평지였어요. 지적도상으로도 전으로 표기되어 있었고 도로와도 인접해 있었습니다. 중개사 박 사장님과 다시 통화를 했습니다. 박 사장님, 이 땅 진짜 괜찮은 거예요? 가격이 너무 싼 것 같아서요. 손님, 이게 바로 기회입니다. 원래 주인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서 내놓은 거라 시세보다 싸게 나온 겁니다. 저도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중개 일하는데 이런 가격은 처음이에요. 근데 바닷가 근처면 위험하지는 않나요? 아이고, 걱정 마세요. 바다가 보이긴 하지만 떨어져 있어서 오히려 전망이 좋아요. 게다가 이 지역이 곧 개발될 거라는 소문도 돌고 있어서 곧 가격이 오를 겁니다. 그의 말은 설득력 있었습니다. 게다가 민수도 괜찮다고 했던 지역이었으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 주였습니다. 월요일부터 회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갑자기 대형 프로젝트 일정이 당겨지면서 팀 전체가 사무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게 됐거든요. 중개사 박 사장님은 계속 연락을 했습니다. 손님, 이 땅 다른 사람들도 관심 보이고 있어요.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말에 꼭 내려가 볼게요. 하지만 그 주말에도 회사 일이 생겼습니다. 임원 보고 자료를 급하게 만들어야 했거든요. 다음 주말에는 또 다른 이유가 생겼고 그 다음 주말에는 친척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중개사의 전화는 점점 더 급해졌습니다. 손님, 정말 이번 주가 마지막 기회일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 계약금만 넣어주시면 제가 일단 홀딩해 드릴게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직접 가보고 싶은데 도저히 시간이 안 났어요. 하지만 기회를 놓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수가 알려준 지역이고 서류상으로도 문제 없어 보이고 지적도 토지대장 다 확인했고 사진도 멀쩡해. 뭐 크게 문제될 게 있겠어.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판단이었지만 그때는 그게 합리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는 서울에서 대기업 다니는 똑똑한 사람이야. 사기당할 리 없어. 서류만 제대로 확인하면 되는 거 아냐? 결국 저는 치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장 없이 계약을 진행하기로 한 거죠. 계약금 500만 원을 보냈고 2주 후에 잔금 4,500만 원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계약서를 받아보니 모든 게 정상적으로 보였어요. 매도인 인적사항, 지번, 면적, 지목까지 다 명확했습니다. 단 한 가지 제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토지대장 비고란에 작게 쓰여 있던 두 글자. 간석지. 그때 저는 그 단어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한자를 풀어보면 마를간, 여울석, 땅지. 직역하면 마르는 여울 땅 정도. 대충 갯벌이나 습지 같은 건가 생각했지만 사진에는 멀쩡한 밭이 있었으니 옛날엔 그랬나 보다 정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확인차 박 사장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간석지가 뭔가요?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거요? 옛날 기록이에요. 지금은 매립되어서 괜찮습니다. 해안가 땅들은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말에 안심했습니다. 괜한 걱정을 했다고 생각했죠. 잔금일이 다가왔습니다. 11월 말,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금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오전에 은행에서 4,500만 원을 송금했고 등기 서류를 넘겨받았습니다. 박 사장님이 전화로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손님, 정말 좋은 거 사셨습니다. 몇 년만 있으면 값 2배는 될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드디어 나도 땅 주인이 됐구나. 이제 부동산 재테크 시작이다. 그 다음 주 토요일,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제 땅을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회사 일도 어느 정도 정리됐고 날씨도 맑아서 드라이브 삼아 다녀오기 딱 좋았죠. 아침 9시에 출발해서 2시간 정도 달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해안도로를 따라 들어갔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겨 있었거든요. 비가 온 것도 아닌데 왜 길이 잠겨 있지? 차를 세우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날씨는 화창한데 도로 곳곳에 바닷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 제 땅이 있어야 할 방향을 바라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땅이 물에 잠겨 있었습니다. 완전히 바닷물에 잠겨서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큰 비가 와서 물에 잠긴 건가? 황급히 중개사 박 사장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제 땅이 지금 물에 잠겨 있는데요. 아, 손님, 그게 오늘 밀물때라서 그럴 겁니다. 썰물때 가시면 땅이 보일 거예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밀물, 썰물이요? 그럼 이 땅이 하루에 2번씩 물에 잠기는 겁니까? 그게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려 근처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멍한 상태로 물에 잠긴 제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거기 땅 사셨어요? 돌아보니 70대로 보이는 어르신이 서 계셨습니다. 동네분 같았습니다. 네. 몇 주 전에 계약했는데요. 거긴 밀물때 받아드는 땅이에요. 썰물되면 잠깐 보이긴 하는데 하루에 2번씩 물에 잠기는 곳이라 쓸모가 없어요. 그럼 농사도 못 짓는 건가요? 농사는 무슨? 건물도 못 짓고 아무것도 못 해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미친 듯이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간석지를 검색해보니 정확한 의미가 나왔습니다. 썰물 때는 드러나고 밀물 때는 바닷물에 잠기는 땅. 즉, 갯벌과 같은 개념이었던 겁니다. 부동산 관련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간석지는 공유수면으로 분류될 수 있고 설령 사유지라 해도 건축이나 농업 활용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개발 행위 허가도 거의 불가능했고요.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산 땅의 개별 공시지가를 확인했을 때였습니다. 평당 15만 원에 샀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공시지가는 평당 3만 원도 안 됐습니다.
제가 공시지가의 5배 가까운 가격에 산 거였어요. 지역 개발 계획도 찾아봤습니다. 그 지역에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건 10년 전 계획이었고 환경 문제로 무산된 상태였습니다. 해안도로 확장도 예산 부족으로 무기한 연기됐고요.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근데 너 그 땅 직접 안 가봤어? 응. 계속 일이 있어서. 무슨 땅을 가보지도 않고 사. 당연히 가봤어야지. 몰라.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월요일, 저는 박 사장의 중개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이건 사기 아닙니까? 물에 잠기는 땅이라는 걸 숨기셨잖아요. 박 사장은 태연했습니다. 손님, 저는 서류에 나와 있는 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토지대장에 간석지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계약서에도 지목이 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손님이 직접 확인 안 하신 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그럼 물에 잠긴다는 걸 알고 계셨던 거네요? 손님, 부동산 거래는 계약자 책임의 원칙입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신 건 손님 책임이에요. 화가 나서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계약서상 하자가 없고 토지대장의 간석지로 명시되어 있었다면 법적으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중개인이 적극적으로 거짓 사실을 고지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의뢰인께서 임장을 가지 않고 계약하셨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속은 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건가요? 부동산 투자의 기본은 직접 확인입니다. 안타깝지만 이번 경우는 사회 공부했구나, 학습비라고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5천만 원짜리 학습비. 다음으로 시도한 건 땅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일부라도 회수하고 싶었어요. 여러 중개사에 연락했지만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간석지요? 이건 팔기 힘들 겁니다. 사실상 가치가 없는 땅이거든요. 그래도 제가 5천만 원 주고 샀는데요. 손님, 그건 손님이 잘못 사신 겁니다. 이 땅의 실제 가치는 많아야 500만 원 정도예요. 그나마 살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절망적이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카페에 매물로 올려봤습니다. 3천만 원, 2천만 원, 1천만 원까지 가격을 낮춰봤지만 연락 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끔 연락이 와도 현장 사진을 보내주면 바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한 번은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런 땅 사신 분들 정말 안타까워요. 저도 5년 전에 비슷한 땅 사서 아직도 못 팔고 있습니다. 재산세만 내고 있어요. 재산세. 맞습니다. 그것도 문제였습니다. 이 쓸모없는 땅 때문에 매년 세금을 내야 했어요.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그 땅은 여전히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재산세 고지서가 날아오고 저는 쓸모없는 땅을 위해 돈을 내고 있어요. 가끔 그곳을 찾아갑니다. 썰물 때 잠깐 드러난 제 땅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그 땅 위에는 이제 잡풀만 무성합니다. 바람이 불면 갈대가 흔들리고 밀물이 들면 바닷물이 모든 걸 덮어버립니다. 해가 지면 파도 소리만 들립니다. 그 땅이 제게 가르쳐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바쁨은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 제가 진짜 바빴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5천만 원을 투자하면서 단 한 번도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실수였습니다. 바빠서 시간을 못 낸 게 아니라 시간을 내지 않은 겁니다. 만약 정말로 그 땅을 사는 게 중요했다면 회사에 반차를 내서라도 갔어야 했습니다. 주말을 완전히 포기하고서라도 확인했어야 했어요. 둘째, 좋은 물건은 절대 싸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 평당 16만 원이라는 가격이 주변 시세에 비해 말도 안 되게 쌌다면 거기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고 부동산 시장의 호구는 항상 존재합니다. 그날 그 호구가 바로 저였던 거죠. 셋째, 서류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모든 서류가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류는 현재 상태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땅이 실제로 어떤 곳인지, 주변 환경이 어떤지,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는 직접 가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넷째, 전문가의 말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 중개사 박 사장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불리한 진실을 숨겼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게 투자입니다. 다섯째,
지인의 추천을 맹목적으로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 민수는 나쁜 의도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도 정확히 알지 못했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돈 문제에서는 냉정해야 합니다. 5천만 원은 제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1년 이상 모은 돈이었고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더 좋은 결과를 낳았을 돈이었죠. 하지만 이 실패가 제 인생을 망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사를 다니고 월급을 받고 저축을 합니다. 다만 지금은 훨씬 더 신중하게, 겸손하게 투자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주식으로 잃었던 돈도 천천히 회복했고 이후에는 제대로 공부하고 임장 다니며 작은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이번엔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최소 5번 이상 방문했고 주변 환경, 교통, 학군, 개발 계획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가끔 후배들이 투자 조언을 구하면 저는 제 실패담을 들려줍니다. 그 땅은 여전히 제 것입니다. 팔리지도 않고 쓸모도 없지만 그것은 제게 5천만 원짜리 교훈을 주었습니다. 가끔 그곳에 가서 썰물 때 드러난 땅 위를 걸으며 생각합니다. 이 실수가 더 큰 실수를 막아줬을지도 모른다고. 만약 이 땅이 운 좋게 올랐다면 저는 더 큰 금액을 무모하게 투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다면 진짜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입었을 수도 있죠. 밀물이 들어오면 제 땅은 바다가 됩니다. 파도가 철썩이고 갈매기가 날아듭니다. 누가 보면 그냥 아름다운 바다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저 물 밑에 5천만 원이 잠겨 있다는 것을. 썰물이 되면 땅이 드러나지만 그건 제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밭을 일굴 수도 없고 집을 지을 수도 없고 그저 바라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그 땅은 오늘도 밀물과 썰물을 반복하며 제게 매일같이 묻습니다. 그때 왜 직접 오지 않았나요? 그리고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합니다.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건 핑계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땅을 활용할 방법을 찾는 것이었죠. 먼저 양식장 가능성을 알아봤습니다. 어차피 물에 잠기는 땅이니 차라리 바지락이나 굴 양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수산과 담당자의 답변은 단호했습니다. 간석지라도 양식장 허가를 받으려면 수질 검사, 환경 영향 평가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이 지역은 양식 적합 지역이 아니에요. 허가받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시도한 건 태양광 발전이었습니다. 요즘 농지에 태양광 패널 설치하는 게 유행이라고 들었거든요. 전기 설비 업체 사장님이 현장을 다녀간 후 말했습니다. 여기는 안 됩니다. 밀물 때마다 물에 잠기면 설비가 고장나요. 게다가 염분 때문에 부식도 빠를 겁니다. 투자비 대비 효율이 너무 낮아요. 체험 농장은 어떨까 생각해봤습니다. 썰물 때 갯벌 체험 같은 걸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안전 문제, 책임 소재, 보험 가입 등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관광객이 올 만한 위치도 아니었고 주변에 편의시설도 없었죠. 모든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그 땅은 정말로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건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땅을 샀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쓸모없는 땅이라는 건 몰랐습니다. 거의 1년을 숨기고 있다가 결국 재산세 고지서를 보고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이 땅 언제 팔 거예요? 세금만 나가잖아요. 그게 팔기가 쉽지 않아서. 왜요? 개발될 거라며. 값이 오를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임장을 가지 않고 계약한 것, 땅이 간석지라는 것, 밀물 때마다 물에 잠긴다는 것, 팔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다는 것.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얼마 잃었어요? 5천만 원. 따요? 응. 아내는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한숨만 길게 쉬었죠. 똑똑하고 신중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한 번도 안 가보고 그런 돈을 쓸 수 있어요? 그 말이 제일 아팠습니다. 아내의 실망한 눈빛이 제일 견디기 힘들었어요. 올해 가을 저는 다시 그 땅을 찾아갔습니다. 8년 만에 제대로 된 임장이었죠. 썰물 시간을 정확히 계산해서 갔습니다. 장화를 신고 측량 테이프를 들고 꼼꼼히 경계를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땅은 여전히 쓸모없어 보였습니다. 자풀이 무성하고 여기저기 무릉덩이가 있었죠.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도 있었습니다. 갈대가 자라 있었고 작은 개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백로 한 마리가 물가에서 먹이를 찾고 있었고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은 사람에게는 쓸모없지만 자연에게는 의미가 있구나. 간석지는 바다와 육지의 경계입니다. 많은 생물들의 서식처이고 자연의 정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재개는 실패의 상징이지만 자연의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생태계인 겁니다. 그 깨달음이 조금은 위로가 됐습니다. 지금도 그 땅은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팔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합니다. 매년 재산세가 나가고 가끔 동네에서 잡풀 제거하라는 연락도 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땅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선택의 결과였고 제 책임입니다. 대신 저는 그 땅을 제 인생의 교훈으로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땅에는 밀물이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바닷물이 천천히 땅을 덮고 파도가 철썩거리고 갈매기가 울고 있겠죠. 그리고 몇 시간 후면 썰물이 되어 다시 땅이 드러날 겁니다. 하루에 2번, 매일같이 영원히. 그것이 간석지의 운명이고 그것을 사버린 제 운명입니다. 하지만 그 실패 위에서 저는 더 나은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더 신중한 사람이 되었고 더 겸손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5천만 원. 비쌌지만 가치 있는 수업료였습니다. 당신이 만약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제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좋은 기회처럼 보여도 절대로 임장을 건너뛰지 마세요. 그 땅을 직접 밟아보세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이웃에게 물어보세요. 여러 번 방문하세요. 그리고 만약 그럴 시간이 없다면 그럼 그 투자는 당신을 위한 기회가 아닙니다. 제 간석지가 당신의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